나이가 들면 대개 말이 단단해집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고 겪어본 일이 많으니 내 판단이 맞다는 확신도 커집니다. 가족이 머뭇거리면 답답하고 젊은 사람이 다른 방식을 택하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래서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어느새 지시가 되고 조언은 꾸중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경험이 많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경험을 건네는 방식이 너무 단단해졌을 때 사람 사이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상대는 내용보다 먼저 나를 낮춰보는 말투인지 아닌지를 느낍니다. 오늘 이야기는 옳고 그름을 버리자는 뜻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기준은 지키되 사람을 대하는 말과 표정은 더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목소리를 높이는 자격을 얻는 일이 아니라 같은 뜻도 상처 없이 전할 힘을 기르는 일일지 모릅니다. 먼저 오늘 하루 내가 가장 쉽게 단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공자의 가르침을 담은 논어에는 사람을 완성된 존재로 보지 않고 배우고 익히며 자신을 다듬는 존재로 보는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움이 책 속 지식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고 여기는 태도도 생활 속에서 다시 시험받아야 합니다. 젊을 때 성공했던 방식이 지금도 늘 맞는지, 예전에 통했던 말투가 오늘의 가족에게도 통하는지 다시 살펴야 합니다. 세월이 쌓이면 경험은 자산이 되지만 점검하지 않은 경험은 고집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사정까지 모두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드러움은 약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래된 판단을 새 현실에 비추어 보는 용기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내 생각과 다른 선택을 말할 때 바로 답하지 말고 한 문장만 덧붙여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한 까닭이 있겠구나. 이 말은 동의가 아니라 먼저 들을 자리를 내어주는 작은 배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아는 범위를 세상의 전부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논어에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태도가 삶의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이 원칙을 오늘의 삶에 옮기면 내가 겪어봐서 안다 는 말 뒤에도 모르는 부분이 남아있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됩니다. 자녀의 직장 사정, 배우자의 속마음, 며느리나 사위가 자란 환경, 젊은 세대가 견디는 불안은 겉으로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마디를 듣고 결론부터 내립니다. 부드러운 사람은 판단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판단하기 전에 빈칸을 남겨두는 사람입니다. 그 빈칸이 질문을 가능하게 하고 질문은 오해를 줄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확신이 올라올 때 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아는 사실은 무엇이고 짐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 하나가 말의 속도를 늦추고 상대를 함부로 규정하지 않게 해줍니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순간 관계에는 다시 숨쉴 틈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어려운 일은 남의 잘못을 찾는 일이 아니라 내 반응을 살피는 일입니다. 논어하기 편에는 남을 위한 일, 법과의 관계, 배운 것의 실천을 스스로 점검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의 태도만 따지지 말고 내 말의 모양도 돌아보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언제 말했는지, 어떤 표정으로 말했는지, 상대가 설명할 틈을 주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나는 사실만 말했다 는 말이 관계의 상처를 지워주지는 못합니다. 말의 사실성과 말하는 방식의 책임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와 폭력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다만 평범한 일상의 다툼에서는 내 몫을 먼저 찾는 사람이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을 키웁니다. 오늘 잠들기 전 한 가지 대화를 떠올리고 물어보십시오. 내가 옳았는가? 보다 나는 상대를 사람답게 대했는가? 부드러움은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침묵과 다릅니다. 공자의 관계 원칙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도 행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원칙을 말에 적용해보면 분명해집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면박당하기 싫다면 가족도 공개된 자리에서 꾸짖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설명할 기회 없이 판단받기 싫다면 상대에게도 먼저 사정을 물어야 합니다. 내가 늙었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기 싫다면 젊다는 이유로 가볍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절해야 할 때도 있고 잘못을 지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경계는 분명히 세우되 모욕은 보태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싫어하는 방식으로 남을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불편한 말을 해야 한다면 내용을 바꾸기 전에 전달 방식을 바꾸어 보십시오. 사람들 없는 곳에서 짧게 사실만 말하고 마지막에는 상대의 설명을 한번 듣는 것입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예의를 줄이기 쉽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괜찮으세요? 라고 묻지만 배우자에게는 또 왜 그래? 라고 말합니다. 자녀에게는 걱정이 앞서 내 말대로 해 라고 하고 형제에게는 오래된 기억을 꺼내 지금의 사람까지 판단합니다. 공자의 사상에서 예는 단순한 격식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질서와 관련됩니다. 그러나 고대의 위계를 오늘 그대로 따르자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의 가족은 서로 존중받아야 하는 평등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필요한 예는 낮은 목소리, 약속한 시간, 사과할 줄 아는 태도, 끼어들지 않고 듣는 습관입니다. 친밀함은 무례해도 된다는 허가가 아닙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더 공손해야 합니다. 오늘 집에서 가장 자주 부르는 사람의 이름을 재촉이나 짜증 없이 한번 불러보십시오. 말 한마디의 온도가 바뀌면 익숙함 속에 묻혔던 존중이 다시 보입니다. 부드러워진다는 말을 들으면 자기 기준을 포기하라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논어에는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무조건 같아지지는 않는다는 화이부동의 원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면서도 판단 기준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갈등에 적용하면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내 의견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선택이 걱정된다면 그건 틀렸어 라고 끊기보다 나는 이런 위험이 보여서 걱정된다 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돈 쓰는 기준이 다르다면 인격을 비난하지 말고 금액과 목적을 놓고 의논할 수 있습니다. 조화는 침묵이 아니고 다름을 견디며 대화를 이어가는 힘입니다. 오늘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결론을 먼저 밀어붙이지 말고 공통점을 하나 찾으십시오. 우리 둘 다 가족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같구나. 그 한마디가 다름을 싸움이 아닌 대화로 바꿉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충고할 일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충고는 내용보다 시기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막 실패한 순간, 마음이 무너진 순간, 아직 설명도 끝내지 못한 순간에 정답을 건네면 도움보다 심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공자의 기록된 원칙에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살피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풀면 옳은 말을 언제 건넬지 살피는 지혜입니다. 좋은 말도 상대가 받을 힘이 없을 때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상대가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배려입니다. 누군가 힘든 일을 털어놓을 때 곧바로 해결책을 주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은 내 생각이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들어주면 될까? 이 질문은 아주 짧지만 상대의 주도권을 돌려줍니다. 때로는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정답이 아니라 서두르지 않고 곁에 머무는 태도입니다. 말이 거칠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몸이 아프고 경제 걱정이 쌓이고 내 역할이 줄어든다는 불안이 있을 때 사람은 쉽게 예민해집니다. 은퇴 뒤에 자신을 찾지 못하거나 가족이 예전처럼 내 의견을 따르지 않을 때 서운함이 권위적인 말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을 무조건 성격 탓으로 돌리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공자의 수양 원칙을 오늘에 적용한다면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말이 되기 전에 알아차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만 우울감이나 불안, 지속적인 분노가 심하다면 관계 노력만으로 버티지 말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목소리가 높아질 것 같을 때 대화를 중단하고 물 한 잔을 마신 뒤 10번 천천히 숨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화난 까닭이 이 사람 때문인지 다른 걱정이 쌓였기 때문인지 구분해 보십시오. 부드러움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왜 내 경험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일했고 수많은 선택을 견뎌왔다면 내 말에 무게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존중은 요구한다고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존엄을 지킬 때 신뢰가 쌓입니다. 논어에는 믿음이 사람의 사회생활을 떠받치는 기반이라는 취지의 기록이 있습니다. 현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틀렸을 때 인정하고 약속을 지키고 모르는 것은 묻는 사람이 결국 더 깊은 존중을 받습니다. 오늘 실천은 아주 작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최근 내가 성급하게 말했던 일을 하나 떠올리고 변명 없이 짧게 사과해 보십시오. 내 뜻은 그게 아니었어. 보다 내 말투가 거칠었어.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드러움이 돈과 체면, 자녀 문제처럼 기준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부드러운 말투가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부모는 평생 모은 돈이 걱정되고 자녀는 자신의 형편과 선택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익을 나쁘다고 몰아붙이는 일이 아닙니다. 논어에는 군자는 이로움보다 먼저 위로움을 살핀다는 취지의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로 풀면 돈을 벌고 아끼는 일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공정한지, 약속을 지키는지, 관계를 해치지는 않는지 함께 보라는 뜻입니다. 가족의 소비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그건 잘못이야 라고 단정하기보다 무엇이 걱정되는지 차분히 설명해 보십시오. 금액, 기간, 책임을 구체적으로 묻고 상대의 사정도 들으십시오. 기준을 세우되 모욕은 섞지 않는 것. 그것이 돈 앞에서 지켜야 할 부드러움입니다. 오늘은 재산이나 소비 문제 하나를 떠올리고 내 기준과 내 감정을 따로 적어 보십시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면 말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돈 문제 다음에는 자녀의 선택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직장, 결혼, 이사, 교육, 건강 습관까지 부모의 눈에는 위험이 먼저 보입니다. 오래 살아본 경험이 있으니 말해주고 싶은 마음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인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걱정은 사랑에서 나오지만 반복되는 지시와 확인은 통제로 들릴 수 있습니다. 공자의 관계 원칙을 오늘에 적용한다면 상대를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고 내가 싫어하는 강요를 남에게도 하지 않는 태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허락을 구해보십시오. 내가 걱정되는 점을 말해도 될까? 그리고 사실과 예상, 감정을 나누어 말하십시오. 정보는 주되 결정권은 남겨두는 것입니다. 선택의 결과까지 대신 책임지려 하면 부모도 지치고 자녀도 멀어집니다. 오늘 실천은 충고 하나를 질문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답을 주기 전에 네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보십시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려고 하면 문득 내 자리가 줄어든 듯한 허전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뒤에는 명함도, 직함도, 매일 찾던 사람도 사라집니다. 그때 말이 강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아직 내가 필요한 사람임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역할은 직장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논어에 기록된 배움과 반복 실천의 원칙을 오늘의 삶에 옮기면 은퇴 이후에도 새롭게 익히고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정답을 가르치기보다 함께 책을 읽고 동네 모임에서는 앞장서기보다 필요한 일을 꾸준히 맡아보십시오. 경험을 말할 때는 훈계보다 사례로 들려주고 상대가 원할 때만 조언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제와 건강의 어려움은 개인의 마음가짐만으로 해결되지 않지만 작은 역할은 삶의 방향을 붙잡아 줍니다. 오늘은 내가 가진 경험 가운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한 가지를 적고 강요하지 않는 나눔의 방법도 함께 정해보십시오. 새로운 역할은 말보다 행동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집안에서 정리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물건은 아무데나 두고 약속 시간을 지키라면서 나는 자주 늦는다면 아무리 옳은 말도 힘을 잃습니다. 논어에는 덕으로 이끄는 사람과 몸이 바른 사람의 모범을 강조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의 가정과 모임에 적용하면 명령보다 일관된 행동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절약을 말하고 싶다면 먼저 내 소비를 살피고 건강을 말하고 싶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십시오.
말없이 다 해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한 기준은 분명히 말하되 나도 그 기준 안에 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른의 권위는 목소리 크기보다 예측 가능한 태도에서 생깁니다. 오늘 하루는 남에게 자주 요구하는 한 가지를 골라 내가 먼저 실천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충고를 잊어도 반복되는 모습을 오래 기억합니다. 모범을 보이려 해도 우리는 자주 실수합니다. 화가 난 채 전화를 끊기도 하고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가족을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이때 체면 때문에 잘못을 숨기면 잠깐은 권위를 지킨 듯하지만 신뢰에는 더 큰 금이 갑니다. 논어의 수양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니라 어진 모습을 보면 배우고 부족한 모습을 보면 자신을 살피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어른다움을 잃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사과할 때는 설명을 길게 붙이지 마십시오. 네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이라는 말보다 내가 한 행동과 그 영향을 분명히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달리할지도 짧게 약속하십시오. 같은 잘못이 반복되었다면 말보다 행동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떠오르는 사람 한 명에게 변명 없는 사과 한 문장을 준비해 보십시오. 권위는 틀리지 않는 데서가 아니라 틀렸을 때 돌아오는 데서 깊어집니다. 잘못을 고치고 관계를 돌아보다 보면 외로움도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고 먼저 연락할 이유도 사라지는 듯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찾아주기만 기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는 한 번이 깊은 대화보다 작은 예의 반복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안부를 묻고 약속 시간을 지키고 상대의 말을 기억해주는 일입니다. 공자의 예를 오늘의 평등한 관계에 맞게 풀면 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생활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맞는 친구를 찾기보다 내가 먼저 편안한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다만 외로움이나 우울이 오래 이어지고 일상 기능이 무너진다면 관계 노력만으로 버티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실천은 간단합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 한 명에게 부담 없는 안부를 보내십시오. 답을 재촉하지 말고 건강을 묻는 짧은 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관계는 큰 결심보다 작은 문을 자주 여는 데서 살아납니다. 먼저 예의를 건넨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견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드러움은 참기만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모욕, 폭력, 돈의 착취, 위협이 있다면 거리를 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공자의 수양 원칙을 현대에 적용할 때도 고대의 위계 질서를 그대로 따르거나 피해자에게 무조건 인내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은 서로의 존엄을 지키는 관계에서 가능합니다. 선을 넘는 행동 앞에서는 짧고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그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대화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가족, 상담기관, 법률이나 재정 전문가처럼 필요한 도움을 찾으십시오. 안전이 먼저입니다. 관계를 지키려다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내가 참아온 일 가운데 불편함인지 반복되는 치매인지 구분해 보십시오. 부드러운 사람도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가능한 관계에서 더 따뜻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이제 부드러움을 생각으로만 남기지 않고 하루의 습관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법은 3가지면 충분합니다. 첫째, 답하기 전에 3번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급한 마음이 가라앉으면 같은 내용도 낮은 목소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충고하기 전에 질문 하나를 하십시오. 지금 네가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니? 질문은 상대의 사정을 들을 자리를 만듭니다. 셋째, 밤에 오늘의 대화 하나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사실을 말했는지, 짐작을 단정했는지, 말의 시기와 표정은 어땠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이는 논어에 기록된 자기 점검과 배움의 원칙을 현대 생활에 옮긴 간단한 연습입니다. 하루 만에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하면 반응과 말 사이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오늘은 아침, 점심, 저녁에 한 번씩 이 3단계를 해보십시오. 새 숨, 한 질문, 한 번이 돌아봄. 부드러움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연습으로 길러지는 힘입니다. 하루를 돌아볼 때 우리는 흔히 누가 맞았는지부터 따집니다.
내가 옳았고 상대가 틀렸다면 마음이 놓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관계에는 승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옳은 내용을 거친 방식으로 전해 상대의 존엄을 무너뜨렸다면 내 기준도 온전히 지킨 것인지 다시 물어야 합니다. 반대로 분위기를 피하려고 중요한 원칙을 숨겼다면 그것도 부드러움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 내 기준과 상대의 존엄을 함께 지켰는가? 이 질문은 누가 이겼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내가 사실을 확인했는지, 들을 시간을 주었는지, 필요한 경계는 세웠는지 살핍니다. 후회는 대개 말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거나 말해야 할 것을 두려워서 삼켰을 때 남습니다. 오늘 밤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시 말할 수 있다면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더 분명히 하겠습니까? 그 답이 내일의 말투를 바꾸는 작은 지도가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부드러워져야 하는 이유는 경험의 가치가 줄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살아 얻은 기준을 사람에게 닿게 하려면 더 낮은 말과 더 넓은 여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배운 것을 다시 익히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나누고 내가 싫은 방식을 남에게 쓰지 않는 것. 의견이 달라도 함께 머물고 돈과 체면 앞에서는 위로움과 신뢰를 먼저 살피는 것. 잘못했을 때 돌아오고 위험한 관계에서는 경계를 세우는 것. 이것이 논어에 기록된 원칙을 오늘의 평등한 삶에 맞게 풀어본 길입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기준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힘입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한 명에게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말해 보십시오. 답을 주기 전에 묻고 판단하기 전에 듣고 거칠었다면 짧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오늘 오르려 했는가? 아니면 옳은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려 했는가?